안녕하세요. 팔자에도 없는 의사와 결혼 후 아주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낸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엄마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입원 기간은 짧았지만 친정엄마의 쓱싹한 성격 덕인지 남편의 친절한 성격 덕인지 하루에 몇 번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꽤 가까워져서는 엄마가 퇴원할 때 어찌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당시 남편을 붙잡고는 어찌나 요란을 떨었다고요. 선생님, 얘가 제 딸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환자분을 닮아 그런가 너무 미인이시네요. 어머, 그런가요? 우리 딸아이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때요? 자, 내 딸아이 연락처라도 알려드릴까? 아이 참, 엄마도 주책맞게 왜 이래?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이런 거 엄청 실례야. 그만 가자. 얼른. 퇴원 후 한참 친정엄마는 저희를 엮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딱 맞는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게 스쳐간 인연으로 잊고 지낸 지 5년, 저는 사진사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저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운명처럼 남편이 제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먼저 아른 체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인상 깊었고 그래서 계속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친정엄마가 남편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먼저 인연을 알아본 것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눈이 참 높은 줄 이제 알았네. 직업이 사진사라고 했던가? 네,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하지? 엄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아가씨네. 결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사자 아니야? 딱 어울리고 너무 좋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번 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세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지. 사진 잘 찍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큰 능력이지 않니? 너무 근사하다 얘. 시부모님은 잘난 의사 아들을 뒀어도 참 편견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댁이 친정보다 조금 더 부유하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격차가 크지 않았던 덕에 승낙받기도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앞으로 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거기다 결혼 준비할 당시 시댁에서 참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예물도 저와 남편 둘이 소소하게 준비하는 정도로만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부모님이 참 검소한 분들이라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드레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던걸.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신 덕에 너무 편하게 피팅했어요. 사실 결혼하면 꼭 필요한 스드메라고 하죠. 이 전부를 시모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는 분이 계시다며 연결해 주셨거든요. 결혼은 여자가 주인공이라며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항상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청첩장 준비할 때가 되니 하객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하객분 초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식장 홀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인데. 얘기 나온 김에 엄마 생각을 좀 알려줘봐. 엄마 생각엔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인연만 부르는 게 어떨까? 홀에 맞지 않게 많이 부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싶거든. 여울이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큰 병원에 다니는 의사라 남편 지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먼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인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인데 남편 측 하객수와 확연히 비교가 될까 조금 염려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친정엄마와 만나는 자리까지 마련해 상의를 하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덩달아 정신이 없죠. 그러게요. 딸아이 시집 보내려니 할 일이 많네요. 저는 아들이라 그런가 좀 수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하객 초대 관련해서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과만 상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지 싶더라고요.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뭐든 좋아요. 하객의 참석수보단 진심으로 축하해줄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런 시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만나고 온 그날 친정엄마는 참 뿌듯해하셨고 또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다 생겼지? 응? 너무 뜬금없는 말인데 갑자기 웬 칭찬이래? 오늘 사돈댁 만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려 깊은 부모를 둔 내 사위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하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임에도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답니다. 신혼을 즐기고 있는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결혼 후 2년간은 제 신혼 생활이 완벽에 가깝다고 여겼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늘 존중해 고부 갈등을 겪어본 적 없고 남편은 의사라 돈도 잘 벌고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느끼고 있는 버거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워낙 남편이 바빴던 터라 남편이 버겁다며 징징대곤 했었어요. 부부가 되고 나니 그게 더 두드러졌고요.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름 날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닌 저는 남 밑에서 일하기엔 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차렸고 다행히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건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길 바랬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 더더욱 그러길 바랬죠.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처음에는 수긍했어요. 긴 세월을 그 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자기 발전에도 좋은 곳은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래 가진 못했어요. 남편은 분기마다 힘들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거든요. 자기야, 스튜디오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잖아. 스튜디오 공간도 월세 아니고 자기 거고. 갑자기 왜 또 그 말을 꺼내고 그래? 전에 그냥 잘 다녀보겠다면서. 이 얘기 다 끝냈던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지. 그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걸 어떡하냐? 잘 생각 좀 해봐. 당신까지 그 좋은 병원 등지고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새로 차린 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야 해. 그건 뭐 안 힘들겠어? 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낫겠지. 당신은 의사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체를 해?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 이제 제가 의사가 되어보지 않아 모른다며 강하게 피력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절 무시한다 여겨져 화가 치밀었죠. 그래, 난 의사 되어본 적 없어.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나더러만 버티라고 하니까 그러잖아. 의사 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만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3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모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있을 리 없는 걸 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남편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말도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됐고요. 그럼 당신은 병원을 개업해 봤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당신 병원 개업할 돈은 있어? 땡전 한 푼 없는 게 아니니 마련하면 되지. 병원 개업도 사업인데 자금 마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봐. 그래야 내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것 아니야. 매번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그건 투정밖에 안 되잖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인정받을 경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 그만두기 전에 대출 받고 나서 사직하면 돼. 그리고 요즘은 개인 병원이 더 잘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그 대출 갚을 돈도 못 벌 리가 없다는 소리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사업에 정해진 결과는 없어. 아, 진짜. 당신이야말로 당신만의 답을 정해놔서 나 막는 거잖아. 남편 출세길 막는 와이프 소리 듣기 싫으면 작작 좀 해. 내가 당신 굶기는 일은 없게 한다고 좀 믿어달라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의 의견 대립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그것도 속이 터졌고요. 결국 저는 꽤 긴 실랑이 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이는 자기의 말대로 다니고 있는 병원을 사직하기 전 대출을 받아 병원 개업 준비에 나섰죠. 그렇게 꼬박 1년 만에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저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을 받고 얼마 뒤 개업 준비에 전념한다면서 제게 상의도 없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탓에 생활비가 반토막 나서 제가 그걸 메꾸며 지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자기 병원을 차린 뒤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더 다정다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자기 덕에 요즘 여러 고민은 있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 고마워. 당신이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나도 안심이야. 그리고 나 이제 병원장 사모님 소리도 듣잖아. 내 팔자의 사모님 소리를 다 듣고 웬일이야? 그치? 사모님,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남편이 마음의 짐을 덜어 여유가 생겨 태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개업 후에는 평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매주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남편이 오전 진료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제가 청소를 마치고 간만에 데이트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서재방을 청소하다 빼꼼히 열린 책상 서랍을 보았고 저는 괜히 그 서랍을 열었다가 한 서류를 보고 말았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여태 웬만한 서류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던더라 제가 남편의 개인 서류를 볼 일은 없었기에 괜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확인하게 된 서류에는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서류를 뗀 날짜로 봐서는 우리가 신혼집을 계약할 때 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당신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와.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당신이 와서 직접 확인해.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께서는 화난 얼굴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의아해하는 시부모님에게 막무가내로 들고 온 서류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쳐댔고 시부모님은 그 서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평생 숨기실 생각이셨던가요? 네? 그게 아가, 일단 진정하렴, 응?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재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왜 숨겼는데요? 그렇게 존중하는 척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라 칭찬해놓고 그게 당신 아들한테 이혼이라는 흠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한 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런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니?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도 화가 들끓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무작정 제게 큰 소리부터 쳐댔어요. 엄마, 아빠, 며느리 앞에서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내 부모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 뭐? 내가 몹쓸 말이라도 했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저러는 모습 보기 싫으면 당신이 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병원 개업한 거 걸고 넘어졌어? 엄마, 얘가 병원 운운하면 뭐라고 했어? 어? 아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너도 얼른 싹싹 빌어. 어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며 어서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빌 수 없다며 버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들이밀며 난리를 쳤죠. 병원 같은 소리 하네. 네 결혼 전력 탓이다 왜? 당신이나 당신 부모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재혼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냐고. 이거 다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라니. 아가, 아니야. 내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미가 돼서 내 욕심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재혼이라는 사실 알면 당신이 나 거들떠나 받겠어? 그게 무서워서 숨긴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진심이야. 아주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도 서로는 죽고 못 산다 이건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예물도 하객도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다 꾸민 거였어. 당신들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소름 끼치는 당신들이랑 더는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아가, 네 말이 다 맞다. 예물도 하객도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작게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도 결혼식 올리면 말하려고 했어. 진심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입이 안 떨어졌던 거야. 이 시험이 말 좀 믿어주렴. 응? 자기야,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미안하고 속인 것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정말. 이날 모든 사실이 들통난 탓에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다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주 애처롭게 미안하다며 애원을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만 빼면 저는 시부모님도 지금의 남편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를 놓치기 싫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니 더 모질게 굴지는 못했어요. 거기다 이 사건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약점이 되어 도리어 편했네요.
시댁 식구 모두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는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덮고 넘어가기로 했으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길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욱 잘했어요. 자신의 흠을 품어준 멋진 아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요. 저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고 그이의 병원에도 가끔은 들러 챙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는 페이닥터로 일해주시는 여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동기라고 했어요. 워낙 능력이 좋은 분이라 남편이 개업 당시 엄청 공들여 모셔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 가끔 들를 때면 편히 대해주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병원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에 들른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렇게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색하려 하지는 않지만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의사와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면 꼭 중간에 끼어들어 대화의 흐름을 깨곤 했달까요? 뿐만 아니라 제게 늘 상냥하게 대해주는 시모도 제가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곤 했어요. 어조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나무라며 호되게 말하더라고요. 아가, 혹시 바쁘니? 잠깐 통화 괜찮을까? 네, 그럼요. 잠시 남편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 식구들 도시락을 좀 챙겨왔거든요. 뭐? 네가 그런 걸 왜 챙기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일하는 곳에 자꾸 그렇게 찾아가면 못 쓴다고 했잖니? 네? 저는 그냥 남편이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한다길래 오늘은 좀 편하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것뿐인걸요. 얘는 그런 것도 다 부담이라는 생각은 못하니?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그렇게 찾아가는 건 실례야. 너 혹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쉬는 날이라 생각해서 준비해 온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시모의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윽박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남편과 그이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한 제 정성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뇨. 하지만 시모는 그간 쌓아온 게 본물 터지듯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누이 말을 해도 이리 무시하고 듣질 않으니 결국 내가 이렇게 못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니? 도대체 왜 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언제긴 지금만 봐도 그러잖아. 남자가 일하는 곳에 여자가 드나들면 못 쓴다는 것도 몰라? 저는 시모에게 다신 당신 아들을 챙기지 않겠다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저 다시는 사소한 일로 병원에 걸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실랑이가 길어질수록 저만 힘드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시모와 통화를 마치자 남편은 그새 기구만장해져서는 시모 빙이라도 된 듯 똑같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뭐래? 자꾸 병원에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시지? 그러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당신 지금 기분이 퍽 좋은가 봐? 내가 나조차고 오늘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왔어? 어?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큰 소리 내는 것도 민폐야. 그만 돌아가.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챙기려 하지 않았어요. 조금 속 좁은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까지도 바쁜 척을 하며 남편 챙기는 걸 뜸하기도 했죠. 물론 그이의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남편 병원에 가게 됐어요. 붐비는 시간을 피해 점심시간에 잠깐 진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모가 남편의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저더러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놓고 말이에요. 하지만 황당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의사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셋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분이 언짢던지 심지어는 시모와 여의사가 꽤 가까워 보이기까지 해 기분이 더 이상했어요. 저는 괜히 발소리도 더 크게 내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죠. 제 등장에 식사 중이던 시모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자기야, 여긴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들 그러세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더니 와서 함께 식사까지 하고 계시네요. 이건 그러니까 오해란다. 오해야. 내가 점심시간이라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그치 엄마? 남편과 시모는 서로 제 눈치를 보며 둘러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모습의 여의사가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이죽거리는데 괜히 제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비꼬며 여의사에게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께서는 병원장 아내인 제가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으시네요. 좀 친해졌다고 이렇게 예의를 안 차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제가 좀 무례했나요? 당신 왜 괜히 시비를 걸어대? 그만해. 남편이 제 말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더니 급히 저를 말려댔어요. 여의사는 재미있는 광경이라도 봤다는 듯 씩 웃고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화가 치밀었던 건 여의사가 들어가자마자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는 시모의 말 때문이었어요. 너, 내 말이 정말 말 같지 않냐? 그렇게 허구한 날 찾아오지 말라는 말 못 알아들어? 그러는 어머님께서는 언행불일치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딜 비교해? 나랑 네가 같아? 뻔뻔하게 자기와 저는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기가 찼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뒤이은 말이었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신 병원에 걸음도 하지 마. 아무리 페이닥터라고 해도 네 남편 도와주는 의사인데 감히 니까지 게 어디 그따위로 갑질을 해대? 어머님! 시모는 제게 못되게 말하고는 제 어깨를 밀치고는 병원을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왜 왔는지는 관심도 없는지 제 등을 떠밀며 병원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아파도 다른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 하루는 남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의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닥터 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에 범했던 제 무례는 너무 죄송해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이라면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드린 건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여의사를 만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병원 옆 건물 카페로 향했어요. 여의사가 먼저 도착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먼저 만남을 청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구태여 아이에 대해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용건만 물었죠. 그런 제게 여의사는 조용히 서류 2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어 살펴본 뒤 정말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여의사가 내민 서류는 자신의 혼인증명서류와 남편의 병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였던 거예요. 서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제게 여의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결례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이 서류가 정말 사실인가요? 네, 보신 것처럼 제가 당신 남편의 전처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병원의 진짜 원장이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 모든 것에 눈앞이 아찔했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게 모든 걸 알리겠다 마음먹은 여의사는 말을 이어갔고 마지막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도 당신의 남편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저를 그리 많이 닮진 않았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는 곧장 남편의 병원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와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여의사가 시모에게 이 일로 할 말이 있다고 시간 맞춰 병원에 와달라 부탁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 병원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은 기본이고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까지 잡고 난리를 쳐댔죠.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자기 왜 이래?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병원도 네 병원이 아니라며.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병원 차린다고 받은 대출금은 다 뭐야? 다 뭐냐고. 제 말에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모두 얼굴에 핏기가 가셨어요. 남편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잘못했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내리친 뒤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고함을 쳤어요. 곧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실은 함께 일하는 의사가 내 전처야.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대출까지 받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 양육비 겸 이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계약금 겸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게 된 거야.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떠들어대는 남편을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을 댔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뜯어말렸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시모는 그런 제 얼굴에 손을 대기까지 했어요. 분노한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대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사기꾼들아. 내 귀한 아들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귀한 아들? 지금 장난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내가 저번처럼 잠자코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당신들 다 망가뜨려 놓을 거야. 각오해. 저는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스튜디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까지 대놓고 방해를 하면서 소송 철회하라는데 정말 이런 인간이 뭐 좋다고 재혼 사실을 알았을 때 봐줬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더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똑같이 굴었고 저는 끝까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무시했죠. 그러자 남편이 도리어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 먹고 살려면 뭘 못하냐고. 전처랑 일하는 내 마음은 뭐 편했는지 알아? 대답을 좀 해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못해? 저는 남편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모도 제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곧장 받더라고요. 아가, 네가 이렇게 연락 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못된 마음으로. 됐고요.
제 사업장에서 영업 방해하고 있는 당신 자식이나 치우세요.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신고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제가 통화를 끊기 무섭게 서운하다며 찡얼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부부인데 영업 방해라니, 신고를 하겠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건 안 보여?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고 제 말에 겁먹은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이혼은 안 된다고 말리기 위해서요. 아가, 이혼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라곤 한평생을 살면서 이혼 생각은 안 해봤겠니? 그걸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는 정말 다른 거란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할 만큼 떳떳하진 않으시잖아요. 절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예, 막말로 우리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재혼을 밀어붙인 것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도 아니잖니. 내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니? 네가 상처가 될까봐 혼자 고군분투했던 걸 좀 봐주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숨기려다 제게 상처를 줬죠. 부부 사이에 신임이 깨지면 끝 아닌가요? 더 들어줄 마음 없으니 괜한 수고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이후 남편은 자기가 의사인데 아무리 못 살아도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살 거라고, 재혼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무능한 저를 붙잡겠냐며 문자만 달랑 남겨놓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달리 일주일 내내 찾아왔어요. 손님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방해했고 또 들들 볶았어요. 더 웃긴 건 아무리 자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괘씸하다고 느껴졌는지 나중에는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넌 어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웃음니? 응? 찾아오지 마시라고 전 분명 제 뜻을 밝혔어요. 지금 영업에 지장까지 생긴 거 안 보이세요? 막말로 돈도 못 버는 사진사 주제에 의사 남편 버리면 잘 살 길이나 있겠니? 이 이혼에 가장 아쉬워해야 할 건 바로 너야. 저요, 그렇게 거짓투성인 의사 남편 필요 없어요. 제가 사기꾼으로 고소 안 한 걸 그저 감사하게 여기고 잠자코 계세요. 뭐야?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응?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저도 더는 안 참아요. 시모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며 저더러 똥 같은 것이라며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의사인 남편의 전처가 제 스튜디오를 찾아왔죠. 마주하고 싶진 않았지만 궁금한 게 있던 터라 이 김에 모든 걸 제게 알린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전처는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임신 초기 때 이혼을 당했어요. 아기를 지우라는 협박까지 당했고요. 그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와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만 제가 애를 지웠는지 낳았는지를 몰랐을 뿐이고요. 그럼 혹시 이혼 당하게 된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저희 집이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이란 이유였죠. 제가 번 돈이 전부 처가의 보탬이 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사위한테 병원 하나 못 차려주는 처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중엔 얼른 이혼하라며 시모가 제 친정에 직접 찾아와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이 또한 어차피 이혼할 것 같은데 아이는 빨리 지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당신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친정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저와 더 빨리 이혼하기 위해 발악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차마 지우지 못했어요. 제 앞날을 이 아이가 막는다 해도 이미 정을 붙인 상태였거든요. 의사로서 못할 짓 하기도 싫었고요. 그 당시 제 친정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어요. 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다짐했죠. 복수를 하기로 말이에요.
내 복수로 인해 당신 가정이 파탄난 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예요. 대뜸 제 이혼을 돕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미워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돕겠다뇨. 네? 제 이혼을 왜 돕는다는 거죠? 사실 전 남편을 이직시키고 돈을 뜯어낸 건 전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요. 제 복수를 위해 전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척했고 모든 걸 잃었다 여겨질 때 무너뜨린 거예요. 당신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전적으로 돕고 싶어요. 전처의 말로는 남편이 제게 병원장이라고 했을 때 잠자코 있었던 이유도 다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이혼을 도와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모르는 사이 한 가정을 망쳤으니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전처는 제 거절을 거절했고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수락한 지 사흘쯤 지났을까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바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남편 전처가 자신의 인맥과 사비까지 동원해 연결해 주었더라고요. 덕분에 최단 기간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쾌거를 이루며 위풍당당하게 이혼해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재산이며 위자료까지 전 남편에게 가는 건 쌀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요. 그뿐이겠어요? 제가 이혼해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처인 여의사에게 알리자마자 전 남편은 전처 병원에서 단번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느꼈는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너한테 이혼당하고 일자리도 잃었어. 나 이제 어떡하냐?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그러게 양심적으로 올곧게 살지 그랬어. 앞으론 내 스튜디오도 찾아오지 마. 부정타니까. 제 남편은 제 모진 말에도 꾸준히도 저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전처인 여의사의 험담까지 해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혼까지 한 이유는 전부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만났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이혼은 순전히 당신 때문이니까. 뭐?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린 잘 살았을 거야. 그 여자가 시한폭탄이었다고. 제게 찾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전 남편이 한심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이 감히 남을 험담한다니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이런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네가 흉보는 그 여자가 너보다 더 양심적이고 사람다워 이 머저리야. 아무리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라지만 넌 가축 사료로도 못 쓸 만큼 말종이야. 다신 마주치지 말고 살자 좀. 하지만 제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사면 초과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던 건지 그렇게도 저를 찾아와서는 구걸을 해댔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알지? 내가 이혼당하면서 재산 한 푼 없이 끝이 났잖아. 거기다 실직까지 당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와서 해? 짜증나게. 왜긴 너 말곤 말할 곳이 어딨어. 그래서 말인데 오갈 곳 없는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이제 숨기는 것도 없어. 네가 아는 게 전부야. 전 남편은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제발 마주치지 말자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시답잖은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좋았던 순간들 많았잖아. 제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응? 내가 쥐뿔도 없어서 그래? 그건 걱정 마. 당신 스튜디오 인테리어 새로 해서 내 병원 개업하면 좋잖아.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내면서
원하는 사진 원 없이 찍고 말이야. 그럴 일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금처럼 자꾸 찾아오면 이번엔 진짜 영업방해로 신고할 줄 알라고. 저는 전 남편이 반성은커녕 끝까지 지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넌더리가 났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 이 인간의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스튜디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오만 불쌍한 척을 해댔어요. 말만 안 걸었다 뿐이지 사람 거슬리는 짓은 다 했죠. 저는 결국 또 한 번 전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제발 당신네 집 쓰레기 자식 좀 주워가요. 구질구질한 것도 정도 것이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지금 데리러 가마. 전시모는 제 연락을 받고 곧 왔지만 전 남편보다 더 극성 맞았어요. 불쌍한 척하는 전 남편을 애잔한 눈으로 한참을 보더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데 딱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저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되니? 정말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넌 내 아들이 가엾지도 않아? 저리 내게 매달리는데. 잔말 말고 얼른 저 인간이나 치우세요, 좀 제발. 민원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민원 조금 들어온 게 그렇게 힘드니? 이제 의사 면허만 있지 쥐뿔도 없이 다 잃은 내 아들. 가여워서 눈물부터 나는 내 맘을 넌 모른다. 길 잃은 강아지도 데려가 키우는 판에 재결합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속을 태워? 속 태우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리 질척대면서 사람을 괴롭히느냔 말이야. 재결합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을 다시 받아달라니.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해놓고 이렇게 뻔뻔한 말을 잘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높아진 언성의 건너편에 있던 상가 사장님께서 나오셨고 그제야 전 시모와 전 남편 모두 눈치만 보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스튜디오 앞에 전 남편을 따라와 똑같이 죽치고 앉아있는 전 시모까지 봐야 했죠. 자기들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시위 아닌 시위까지 하면서요. 저는 끝까지 지저분하게 끝내길 바라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을 결국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때서야 전 시부가 나서더라고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합의해달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다. 널 놓치기 아까워 미련하게 굴었던 게야.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법정에서 설 생각부터 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여러 번 경고했어요. 무시한 건 당신 가족들이고요. 저는 저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 단속하마. 널 찾아가지 않도록 가둬서라도 찾아가지 못하게 막으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일이 커지기 전에 잘 단속하셨어야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못 봐주겠네요. 나를 포함해 내 식구 전부 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마.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의 인생이 더는 엉망이 되지 않도록 선처 좀 해주렴. 못 믿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각서라도 쓰마. 저는 전 시부와 전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서야 합의를 해주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했던 안타까움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 종이 몇 장의 힘으로 지긋지긋한 연이 끊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전 시부가 단속한다 한들 다 큰 성인이 잡힐 리는 없더군요. 전 남편은 전 시부 몰래 돈을 꾸러 저를 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는 상대하지 않고 남편을 뻥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 시부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저더러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네요. 직접 서명한 각서대로 이행해 주세요. 결국 전 시댁은 각서에 적힌 대로 제게 합의금의 5배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쓴맛을 본 후에야 전 남편도 전 시모도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제서야 전 시부가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한참 후에 전 남편의 전처인 여의사가 제게 안부차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이 친구와 선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하며 지냈다고요. 하지만 저와 이혼 후 줄곧 돈에 쪼들리며 지낸 탓에 사채까지 손을 대버렸고 일하는 병원으로 자꾸 낯선 사람들이 전 남편을 찾아와 돈을 받기 위해 행패를 부리곤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일자리를 계속 옮겨야 했지만 옮긴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피해금으로 보상해야 할 돈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매 병원마다 전 남편을 잘라버린 거죠. 나중에는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진 탓에 전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전처인 여의사까지 다시 찾아가서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핑계까지 대며 자신을 받아주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전처인 여의사 역시 이미 양육비까지 다 받은 마당에 아빠는 무슨 아빠냐며 뻥 차버렸대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거짓투성인 전 남편이 떠나니 연이 이상하게 꼬여 전처인 여의사가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안부 연락을 받은 이후 저희는 꽤 잘 지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인연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지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독과 같은 악연을 끊어낸 지금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원없이 찍으며 여행도 다니면서요. 이혼 전에는 전혀 상상 못한 지금의 삶이 너무 값지기까지 하네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제 인생에 인간관계에 대한 일깨움을 준 큰 경험이라 여기며 앞으로를 살아갈까 해요. 드러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 상대방을 잘 안다는 자만은 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배움을 얻었으니까요. 그저 제 카메라 속 주인공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저를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시청자분께 인연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저의 전 남편도 전 시부랑 똑같았거든요. 살다 살다 그런 이상한 부분까지 닮은 부자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있긴 하더군요. 하긴 부모 자식 간이니 닮지 않은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전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란 저는 언제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도 있죠.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혼주석에는 외삼촌 부부가 앉게 되셨죠.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은 특수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피부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착해 보였고 연애 중에는 제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결혼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갔어요.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일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동네 지인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단골들이 많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수다도 떠는 곳이 저희 피부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눈을 의심할 일이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미용 시술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얼굴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 여편네 어디 갔냐? 예? 누구긴, 여기 사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부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몸싸움을 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저도 당황했을 정도거든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지금은 미용 시술 중이시라 나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시면. 20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여자한테 20분이나 할애를 한단 말이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 여자는 급기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를 밀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도 잠시 살짝 화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긴 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라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 작정인지 다짜고짜 단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니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그래, 그년보다 너부터 작사를 내주지. 그 여자는 단정히 틀어먹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육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지만은 않았죠. 그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려 하길래 저는 그 여자 셔츠의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옷이 뜯기니 당황한 여자가 제 손을 놓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우스꽝스러운 꼴로 시모와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문 앞을 지켰는데 밖이 영 소란스러우니 시모가 결국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돌았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에 상간녀 데려와서 나 바람피는 시아버지요.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시부의 상간녀, 그것이 저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렇게 헤어져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왜 안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불륜에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시아버지가 돼서는 며느리 직장에 와서 잘하는 짓이다. 어? 며느리가 너를 뭐로 보겠어? 여태껏 숨겼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이나 해줘. 아들은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 길게 섞지 마요.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안 해주면 나 당신 미용실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야. 각오하라고. 그렇게 한바탕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머리가 다 뜯긴 저와 정신과 마음이 너덜해진 시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했던 손님만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러시더군요. 저 여자 옆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사장인데 성격 대단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여자 상대로 세댁도 대단하네. 시부의 상간녀는 옆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모양이었고 3년 전부터 시부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 사이 관계는 이미 금이 와장창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리고 이혼까지 종용당한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저라도 일하던 곳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면 화났을 거예요. 이혼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를 떠나 그동안 저희 고부가 쌓아온 정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며 도움 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였고 제 어머니 노릇해 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불똥은 아주 이상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사이에다가 얽힌 게 많을수록 이혼 소송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극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적금했던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잔고를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돈 2천만 원이 아주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매달 적금하던 돈, 그 돈 다 없어졌어. 그거 우리 아버지 잠깐 빌려드렸어. 뭐? 아버님이 어디에 필요하신 건데? 그게, 잘 들어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신혼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맞아. 사실 이번에 아버지가 연락 오셨거든. 어머니랑 이혼 소송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대. 그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상간녀 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 와서 돈을 좀 대신 내달라고. 뭐?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내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랬잖아. 자, 진정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거래를 제시했지. 내가 그 돈을 드릴 테니 이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2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쳐? 내 명의라서 그런 거야? 당신 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럼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바보지? 왜 생각을 못해? 두 분 오래 사셨어. 그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은데다가 계산 방법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으면 시아버지가 가져갈 재산보다 어머님이 가져갈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이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당신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당신이 그 상간녀 위자료 내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 돼서 그 돈 어떻게 받을래?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으이그,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돈으로 지불 가능하면 모를까. 현금 융통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 그제야 남편은 똥됐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묻더군요.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언제 줬는데? 일주일 전쯤. 벌써 어머님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제가 빌려드린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써버린 것 같아서요. 그거 중요하게 쓸 곳이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야, 줬던 걸 왜 다시 뺏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돈 주는 대신에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아, 너 전화 잘했다. 너 돈 더 남은 거 좀 있냐? 예? 아니, 우리 이쁜이 위자료 말고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생길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잖아. 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주긴 해야 한대. 그걸 네가 내줘야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돈에 아파트면 진짜 너만 이득이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시부 목소리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저는 열이 받았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획 뺏어서 말했죠.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돈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그 돈 쉽게 모은 거 아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디 남편이 한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려고. 너도 네 시모처럼 되면 큰일 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에게 나긋나긋한 게 맛이다. 그렇게 남편 잡고 살면 너희 시모꼴 나는 거야. 알겠냐? 시부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낭패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손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해 정말 죄송한데 그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분이 흔쾌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시부의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로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 남동생이 터벅터벅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원하는 복장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조폭들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팔토시를 꼭 착용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오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생은 원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인데 얼굴까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잘만 꾸미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 상간녀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그래도 이내 미소를 띠고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돈 2천만 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인데 돌려주셔야겠어요. 아버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가서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행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 돈을 왜 아가씨가 와서 찾아가? 내 애인이 준 돈인데 돈에 꼬리표라도 달렸니?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 거면 꼬리표 달린 거랑 똑같죠. 어쨌든 저는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던지 말던지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와 남동생은 테이블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왔다면 당연히 내쫓겼을 텐데 험악한 남자 하나와 같이 오니 내쫓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앉은 곳은 입구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안쪽을 기웃거릴 때마다 동생이 눈 마주치며 띠꺼운 표정 짓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시부가 왔더군요.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요. 떼인 돈 받으러 왔죠. 저희 돈 저희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 아버님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 아파트로 거래하자고 꼬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어머님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거래하신 거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한테 사기쳐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맞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치료비라도 뜯어내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는 식으로 말하자 시부가 도리어 당황해하며 주저하더군요. 너 설마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는 제 돈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 제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게 사장님 소문이 아주 잘 나겠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부와 상간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장사에다가 단골 장사인 건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였으면 모를까 가해자 입장이면 장사하는 상황에 좋은 결과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긴 했죠. 시부 상간녀는 저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도 반납을 했죠. 뭐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여자도 결국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보려 당분간 장사도 휴업하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상간녀도 잃고 어머님도 잃고 재산도 반 잃었어요. 시부 사정 같은 건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와 남편 돈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2번 다시 아버님 말에 속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나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저 눈앞에 이익에만 혹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건 당신 자신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은 결과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부 명의의 우리 신혼집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가 얻은 것은 그 아파트였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만 가졌죠. 그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은 건 시어머니가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잃은 건 건강이었죠. 시부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까지 진격한 그 2사람의 행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위장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더군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어 찾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시부 집에서 나오면서 살 곳도 마땅찮아서 그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일을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없어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다른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긴 날에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일찍 일을 마감하고 직원에게 다음 시간에 있을 예약 손님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고 누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새로 온 손님인가 싶어 웃는 낯으로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효준 씨 와이프가 둘 중에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이름에 저는 표정이 급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며 말했죠. 제가 이효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남의 남편 이름을 들먹여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한 소리 쏘아 붙였어요. 아, 당신이 그 사람 와이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좀 헤어져 주면 안 될까? 그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매번 당신이랑 이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데자부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1년 전, 딱 1년 전이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이 가게에 와서 제 머리를 뜯고 시모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었던 일이.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과 분노에 저 자신을 가라앉히려 최대한 애썼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체념이라도 했어? 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 사람이 바쁘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내로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빨리 절차 밟아. 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남자가 낼 건데 뭘.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라 마라 결정하고 난리야. 부부는 그 사람이랑 내가 부부야. 법적으로 엮여있는 부부.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년이 입만 살아서는 나불대고 난리야. 말이면 뭘 못해? 근데 어쩌냐? 나는 남편한테 이혼의 이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혼도 너 혼자만의 착각 아냐? 뭐? 너 말 다 했어? 그 사람이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했어. 너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다는 내 말 못 알아들어? 막말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같은 년 말 듣고 이혼까지 해? 돌았니? 그 이야기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남편 데려오던지. 결국 씩씩거리던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가게로 뛰어왔어요. 넌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다녔길래 저런 년한테 붙들려서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 나한테 불만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여자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치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게 여보. 아, 미정아,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미쳤어? 나더러 지금 꼬리 말고 도망치라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러려면 이 여자랑 이혼해야 한다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 오빠, 여기서 결정해. 이 여자야, 나야? 나 선택할 거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이혼 안 할 거면 나 오빠랑 못 사겨. 가만 보니 이 여자 하는 짓이 남편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웃겼어요. 여보, 이혼하자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없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 그냥 당신보다 이 여자가 더 좋을 뿐이야. 당신이랑 이 여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여자가 더 좋아. 뭔 미친 소리야? 유감이 없어? 유감 많잖아. 이런 데서 이혼 이야기 꺼낼 정도면 유감 많은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수발 드는데 너는 그런 어머니랑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울 생각이 잘도 들었네. 그래 좋아. 이혼해주지. 못해줄 건 또 뭐야? 이혼 소송하자. 누구한테 더 이득인지 불행인지 한번 까보자고. 결국 저도 이 상황에 열받아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전자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사람 상간녀가 저희 가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막 요구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놀라움과 분노로 뒤덮여 버렸더군요. 뭐라고? 진짜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왔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상간녀가 혼자 와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시켰는데 남편 부르랬더니 남편이 와서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유감은 없는데 그 상간녀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이 새끼는 지혜미가 상간녀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뻔히 알고도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너 혹시 그 상간녀 나한테 좀 데려와 줄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제게 매일같이 이혼하라며 문자를 보내는 상간녀에게 이번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와 함께 당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지금 그쪽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전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으로 느긋하게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바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어머님, 저 효준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내가 위암에 걸려서 입원 중이에요. 그 수발은 지금 며느리가 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내 수발 들어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효준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긴 한데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병간호 같은 건 전문 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 이 여자는 이런 데서 점수 따고 있었네요. 그래 봐야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갈 건데 참 답답한 짓 하고 계시네. 그쪽에 아부 떨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몰랐어요?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도 나빠. 이래서 남편이 바람이나 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저에 대한 모독으로 이 면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나가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너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 그래, 이혼해라. 너 저딴 놈하고 살아봐야 하등 좋은 게 없어. 제 아빠만은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저런 걸 왜 닮아? 저와 시모는 그날 하루 종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업무상 자주 연락하는 여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는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뱃속에 힘을 실어서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우리 남편이 같은 회사 년이랑 바람 피는 거 내가 다 조사했어. 왜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 7살이나 어리면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유부남을 건드려. 너 일부러 화장도 떡칠하고 향수 냄새 풀풀 풍겨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쳤지? 그리고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겠다. 나도 알아. 너 우리 남편이랑 사내 연애 하는 거. 내가 당장 너희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머, 그럼 그쪽은 이효준 씨랑 바람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간녀랑 대면하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슬쩍 남편 이름과 상간녀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렸어요. 상대방이 그 이름을 제대로 들었던 건지 잠시 가만히 있더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회사 전화로 하시면 좀 곤란하실 텐데. 둘이 같은 회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앞뒤 재지도 않고 사내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버렸네요. 여자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인 줄 알고. 그렇잖아도 여자가 별로 없는 회사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에는 남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 기대에 부응해서 여기저기 소식을 부지런히 알려주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유독 친밀하게 지냈던 상간녀의 이름이 자연스레 거론되며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사내연애가 금지인데 사내연애를 한 데다가 불륜관계로 이어졌으니 회사에서 거의 해고 형식으로 잘라버렸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전화 한 통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는 거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저희 가게로 와서 다시 행패를 부렸어요. 야, 너 도대체 회사에 무슨 짓 한 거야? 왜 전화를 해서 나랑 그 사람 퇴사까지 하게 만드냐고.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 맞잖아. 소문이 왜 났는데? 나는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것도 착각해서. 그런데도 퍼진 건 내 탓이 아니지. 내가 퍼뜨려 달랬어. 사람 착각해서 욕한 거 사과했고 할 도리 다 했어.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린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어쩔 건데? 근데 너 잘 생각해라. 나는 여기서 너 그냥 가만히 놔둘 생각 없거든? 방금 나한테 캔들 던졌지? 이거 협박죄로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손님 있는 시간에 와서 소란 피운 거? 업무 방해죄로 또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업무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할 거야.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보인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있거든? 여기서 뻘짓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거 다 받을 준비나 해. 제 말에 상간녀가 이를 꽉 깨물더니 그 뒤로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녀를 보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그 소송을 진행했어요. 말만으로 끝내면 사람은 반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설치한 CCTV 영상도 같이 첨부했어요. 어차피 가게 로비만 찍는 거고 미리 커다랗게 CCTV가 있다고 스티커도 붙여놔서 사생활보호법 그런 거 하나도 관련 없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는 거기서 퇴사하고 나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던 탓에 동종 업계로는 취직이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경력 다 버리고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고 들었으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일반인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 결국은 다른 이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니 참으로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던 상간녀와 달리 남편놈은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착실히 다른 곳에 취직을 했더군요. 그렇지만 급하게 취직하느라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곳이었어요. 남편놈이 왜 이렇게 쿨하게 구는지 저는 상간녀를 통해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집, 그리고 시부 앞으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가 남편의 보험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암치료 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시부도 연세가 많아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게 이혼 판결이 떨어진 건 5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뿌려놓은 씨앗을 고스란히 거둘 때였죠. 남편과 제가 이혼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헐값에 어머님의 피부 미용실을 제게 물려줬어요.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잖니? 네가 사장이 돼서 잘 이끌어준다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도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거야말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헐값에 파시면. 헐값이라니, 너네 간병까지 해주지 않니? 늙은이 수발도 들고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이건 헐값이 아니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황에 그 가게를 물려받았고 대신 시어머니의 이름도 직원으로 넣어드렸어요. 언제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게를 물려준 며칠 뒤 전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마저 팔아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말도 없이 팔았는지 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직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는지 전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내 직원 내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직원? 아, 맞다, 어머니. 어째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주신 거예요? 내 가게를 내 직원한테 물려준 건데 뭐가 이상하니? 아니, 이 사람 이제 저랑 헤어졌다고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 너보다는 훨씬 나하고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1년이다. 장장 1년 동안 너 나 입원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췄어. 네가 인간 새끼면 적어도 1년에 4번은 찾았어야지. 설날, 추석, 내 생일, 어버이날. 그런 아들놈이 1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내 가게 내가 어디다 팔든 네가 신경 쓰지 마.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왜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래? 그 집이 네 집이야? 나는 언제까지고 너한테 맡기겠다는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던가. 전화도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질질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그 돈은 어쩌셨는데요? 설마 다 쓰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려주실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없다 이놈아. 물려줄 돈? 내가 언제 죽는다든? 아니면 너 내가 죽기를 원해서 이러는 거냐? 죽어줘. 죽어도 다 네 거 아니야. 벌써 주인한테로 다 갔다. 어머니, 왜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데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1년 못 찾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바빠서. 바빠?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너 그딴 정신 나간 상간녀 만나느라 나한테 안 온 거잖아. 네 상간녀는 내가 안중에도 없더라. 나는 그년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했어도 네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잖니? 난 그년 싫어. 어른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노려보는 꼴이 꼭 너희 아버지 상간녀랑 판박이더라. 가족도 아닌데 똑 닮은 거 보면 상간녀들은 상간녀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너 그년한테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수발까지 들어주는 착한 며느리를 버리고 너한테 재산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 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놈 내 자식 아니야. 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을 거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재산만 믿고 있던 전 남편 놈에게 떨어진 시모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거였나 봐요. 참 웃기죠. 자기가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판 그 아파트 대금 중에 5천만 원은 이미 제 수중에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1년간 수발 들어준 대가로 제게 넣어준 거였죠. 그것도 안 받으려고 거절했는데 결국은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남편이랑 똑같은 짓 하고 나를 돈으로만 생각한 아들놈에게 한 푼도 남겨주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기부를 하는 건 아까우니 저한테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모 명의의 모든 걸 눈뜨고 저에게 빼앗기게 된 전 남편은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미 시모와 저 사이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나갔고 저는 나중에야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톡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이거 노리고 우리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 노리긴 뭘 노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중인데. 이거 원래 네가 했어야 할 일이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병간호하는 거.
어디서 인간 탈 쓰고 다니는 짐승 주제에 나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 여태껏 다 팽개치고 열심히 딴 년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잘 노며 더러운 짓 했던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발, 당신은 다 가져갔잖아. 내가 위자료까지 깔끔하게 줬잖아.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던데?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최소한 어머님 트라우마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상간녀가 가게로 쳐들어온 경험이 한 번이면 몰라도 본인 병간호하는 며느리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나 같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상간녀 절대 인정 못하지. 그 일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 이미 두 사람 사이는 끝이 나셨는데 아직까지? 시아버지랑 똑같은 가해자 입장이니 당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 봐, 당한 사람은 끝까지 못 잊는 법이야. 어머님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잘 이야기해줘. 내가 준 선물 받고 열심히 나한테 돌려주라고. 그게 무슨... 궁금해하는 전남편 놈 남겨두고 돌아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지가 생각하던 계획을 하나하나 부셔놓으니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까지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 얹혀진 듯 갑갑하더니 내게 저리 절절 매는 전남편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상간녀에게 한 말이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그저께와 정반대로 울상이 돼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그 여자한테 무슨 소송을 그렇게 걸었어? 벌써 소식 들었어? 벌금이며 위자료 엄청 나왔지? 잘 됐네. 나도 혼자 살려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위자료 두둑히 챙기게 돼서 다행이고. 그 소송이 뭔지 알고 싶어? 내가 일하는 가게 와서 폐악질 부리고 손님들 앞에서 나 모욕하고 내게 물건까지 던진 위자료와 벌금이지. 그러게, 상간녀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 왜, 그 여자가 전화 와서 자기는 상황이 안 되니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디? 그래서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소송 왜 그렇게 많이 걸었냐고 항의라도 하라던? 해봐. 이미 법적인 판결 끝났고 그 여자는 나한테 돈 줘야 할 것만 남았어. 뭐 나는 당신이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둘이서 잘 상의해서 주던가. 근데 안 주면 나 끝까지 용서 안 해. 그거 내 정신적 위자료고 내 인생 망쳐먹은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거든. 누가 내든 안 주면 압류며 뭐며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서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악에 받쳐서 따박따박 받아치는 제 말에 남편놈이 제게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혀가며 양손을 모으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그 이상한 여자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졌는데 나한테 도리어 돈 대신 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 게다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 여자랑 나 두 번 다시 엮지 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 위자료 갚았고 재산도 이제 한 푼도 없어. 집도 이미 팔리는 바람에 월세 살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 여자 돈 내달라고 하지 마. 왜? 사랑한다며. 그럼 계속 쭉 사귀지 그랬어? 나는 그 여자 대신 돈 내줄 사람 있으면 더 좋은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보. 누가 여보야? 나 네 여보 아니야. 우리 이제 남남인 거 몰라? 알았어. 그 여자한테 당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 구원해주는 게 당신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 여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만 쳐서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당신은 다르잖아. 저는 재수없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살며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주며 썩은 미소를 날려줬습니다. 헛소리는 상간녀한테 가서 하시고요. 나는 그럴 생각 1도 없으니 이만 내 앞에서 꺼져. 결국 전 남편은 철벽 같은 제 모습에 상심하고 돌아서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항상 나쁜 놈들은
잃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상간녀 위자료로 우리 돈 뺏겼을 때도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돈 잃고 집도 잃고 나중에 후회만 했을 놈이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제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인지. 어쨌든 이렇게 저는 전 남편과 손절하고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그 집 나온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하던 일도 똑같고 직장도 같으며 환경은 예전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죠. 시어머니의 암 치료가 잘 돼서 요즘은 제 피부 미용실에서 같이 지내며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간호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일 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상간녀에게 결국 시댁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돈 받고 시아버지를 뻥 차버렸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버릇 남 못 주고 시부는 다른 여자를 열심히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본능에 그렇게 충실하게 사실 수 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쪽과는 이제 전혀 연이 없어 만나지도 않고 우리 손님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아참, 상간녀한테 한 번만 더 까불면 매운 소속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 화살은 전부 전 남편에게 돌아가 열심히 저 대신 그 원망 다 듣고 있다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러게 한 번의 선택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어야죠. 둘 다 서로에게 열심히 고통 주고 있으니 저는 이제 관심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이제 끝이 났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